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칠 새로운 심층 탐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6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됐고요.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록을 가진 작품입니다. 노르웨이 범죄 문학의 정점이죠. 스칸디나비아 스릴러, 그러니까 노르딕 누아르의 상징과도 같은 조 네스프의 해리 홀의 시리즈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작가의 좀 독특한 전기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평론이랑 서평, 캐릭터 프로필, 그리고 사건의 배경인 오슬로 현지의 심리지리학적 가이드까지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예정된 최신 출판이랑 그 영상화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체 왜 이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린 단황적인 형사 캐릭터가 전 세계 독자들을 이렇게 열광시키는지 그 이유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쁜 청취자 여러분이 그 수많은 시리즈 중에서 대체 어떤 책부터 읽어야 가장 큰 아하 모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맞아요. 이 방대한 세계관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사실 해리 홀레라는 인물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를 창조해낸 조 네스프웨라는 작가의 삶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작가의 이력이 정말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냥 글만 쓰는 작가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10대 시절에는 그 몰데 FK라는 프로 축구팀의 아주 촉망받는 유망주였습니다. 축구 선수요. 네, 그런데 18살에 심각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꿈을 접어야 했죠. 그 좌절을 딛고 나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나중에는 주식 중개인이랑 금융 분석가로 아주 성공적으로 일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가 노르웨이의 인기 록밴드 디 데레의 리드 보컬이자 작곡가로도 활동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음악 차트 정상까지 섰잖아요. 낮에는 냉혹한 금융시장에서 숫자를 다루고 밤에는 무대 위에서 대중을 열광시키는 록스타로 산 건데. 네,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 같지만 이 극단적인 이중 생활이 결국 그를 철저하게 소진시키고 맙니다. 극심한 번아웃에 빠진 거죠. 완전히 방전이 된 거군요. 그래서 도망치듯 오스트레일리아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죠. 출판사에서는 당연히 그 화려한 밴드 순회 공연 회고록을 써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는 그 낯선 호주 땅에서 불과 5주 만에 범죄 소설을 써버려요. 네, 그게 바로 1997년에 출간된 해리 홀레 시리즈의 첫 작품 박주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화려한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싶었던 강한 현실 도피의 욕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자기의 록스타 유망세가 작품 평가에 영향을 줄까봐 일부러 가명으로 출판사에 투고했던 에피소드도 인상 깊습니다. 일상에서 겪는 번아웃이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작가의 다채롭고 좀 모순적인 경험들이 캐릭터에 고스란히 녹아들었기 때문에 해리 홀레가 그저 뻔한 술에 찌든 형사 클리셰로 전락하지 않은 겁니다. 캐릭터의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죠. 190cm가 넘는 장신의 짧은 금발, 푸른 눈, 오슬로 경찰청에서 가장 뛰어난 수사관인 동시에 가장 끔찍한 공무원입니다. 권위나 관료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니까 상사들한테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골칫거리죠. 게다가 시카고 FBI에서 연쇄살인범 수사 연수까지 받은 엘리트고요. 취향도 아주 독특해요. 좋아하는 술은 진빔, 음악은 거친 펑크록인 섹스피스톨즈부터 섬세한 듀크 엘링턴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컨버세이션이라는 점도 재밌고요. 그런데 평론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캐릭터의 핵심은 바로 그의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이게 그냥 형사 캐릭터를 거칠게 보이려고 넣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해리는 직업상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과 잔혹함을 매일 마주해야 하거든요. 범죄자의 심리에 완전히 동화되는 수사 방식을 쓰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술은 그 고통과 도덕적 딜레마를 견디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인 셈이죠. 타인의 고통을 너무 예민하게 흡수하는 거네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항상 아슬아슬하잖아요. 연인 라켈과 그녀의 아들 올레고와의 관계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해리에게 이 두 사람은 세상의 끔찍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죠. 적들이 항상 해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라켈과 올레그를 노리니까. 결국 그들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이런 딜레마가 독자들로 하여금 해리를 깊이 연민하고 응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벌어지는 무대, 오슬로 자체도 엄청난 매력 포인트죠. 맞아요. 현실과 픽션을 정말 정교하게 교차시키잖아요. 해리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 슈레더는 지금도 오슬로에 실제하는 곳이고요. 그의 아파트인 소피가 5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영리한 심리지리학적 장치인데 독자들이 오슬로라는 현실의 공간과 소설 속의 허구를 무의식적으로 연결하게 만들거든요. 심지어 그 아파트 초인종에 실제로 해리 홀레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서 전 세계 팬들의 성지가 되었다고 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몰입감이 엄청나겠어요. 당전이라도 우리가 걷는 이 거리에 연쇄살인마나 해리가 나타날 것 같은 서스펜스를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시리즈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독서 로드맵을 좀 짜볼까요? 이미 13권이나 나와 있잖아요. 리뷰어들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가장 지배적인 추천은 꽤 명확합니다. 1권 박쥐와 2권 바퀴벌레는 건너뛰고 3권부터 읽으라는 겁니다. 1권이란 2권을 아야 건너뛰라고요? 초기작은 보통 필수 코스 아닌가요? 일반적인 시리즈라면 그렇겠지만 호주와 태국을 배경으로 한 초기작은 아직 작가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황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정한 노르딕 누아르의 정수는 해리가 고향 오슬로로 돌아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3권 레드브레스트부터 읽기를 권하시는 거군요. 이 작품은 진짜 범죄 스릴러를 넘어선 걸작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부역자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랑 현대의 살인사건을 교차시켰잖아요. 네, 무거운 역사적 주제를 스릴러 문법으로 완벽하게 풀어냈죠. 게다가 이 3권에서 해리의 평생 숙적이 되는 부패 경찰 톰 발레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톰 발레르와의 악연이 4권 네메시스와 5권 데빌스 스타로 이어지면서 클라이맥스에 달하죠. 특히 5권 데빌스 스타는 설정부터 기가 막힙니다. 은행 강도, 옛 연인의 의문사, 그리고 북유럽 스릴러 특유의 얼어붙은 풍경 대신 숨막히는 오슬로의 폭염을 배경으로 삼았어요. 그 불쾌지수 높은 날씨 속에 붉은 별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남기는 연쇄살인범이라니 분위기 압도적이네요. 여기서 네스베 특유의 미스디렉션 기법이 빛을 발하죠. 맞습니다. 독자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완벽하게 돌려놓는 기법인데요. 독자 스스로 단서를 찾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진짜 범인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려는 정교한 함정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뒤통수를 맞는데 그 과정이 너무 논리적이라 감탄하게 되죠. 그리고 놓쳐선 안 될 하이라이트가 바로 7권 스노우맨입니다. 첫눈이 오는 날 엄마들이 사라진다는 설정 진짜 소름 돋아요. 조은 에스벨을 세계적인 거장으로 만든 최대 히트작이죠. 눈사람이라는 동화적인 상징을 아주 원초적인 공포로 비틀어버렸습니다. 2017년에 마이클 패스벤더 주연으로 영화가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평가는 정말 끔찍했잖아요. 네, 많이 아쉬웠죠. 원작의 그 복잡한 심리전과 치밀한 세계관을 2시간짜리 영상에 담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책으로 이어지는 8권 레오파드도 엄청납니다. 홍콩이랑 콩고를 넘나드는 방대한 스케일에 레오폴드의 사과라는 그 기괴한 고문 도구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각적인 잔혹함을 넘어선 심리적 공포의 극치죠. 그리고 이 극한의 공포를 지나서 12권 칼에 이르면 해리는 진짜 회복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해리가 피 묻은 손으로 깨어나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연인 라켈과 관련된 비극을 마주하는 시리즈상 가장 처절한 작품이죠. 잃어버린 자신의 기억과 싸워야 하니까 밀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13권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팬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팬들에게 기념비적인 해가 될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의 시선을 2026년 현재로 맞춰보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11월 3일 드디어 시리즈의 14번째 책 킬샷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네, 신작 출간 소식도 엄청나지만 과거 스노우맨 영화의 실패를 완벽하게 씻어내 넷플릭스 영상화 프로젝트도 대기 중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형사 홀레가 2026년 3월 26일에 공개됐죠. 이번엔 팬들의 기대가 유독 큰 이유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네스 배우 본인이 직접 쇼러너이자 각본가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원작자가 직접 지휘봉을 잡았군요. 네, 토비아스 산텔만이 해리 역을 맡아서
특유의 어둡고 고독한 분위기를 아주 잘 살려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1은 앞서 극찬했던 5권 데빌스 스타를 기반으로 하고요. 폭연 속의 우슬로, 그리고 해리와 톰 발레르의 대결. 시즌 1의 토대로 아주 탁월한 선택이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이 영상 시리즈가 공개되기 전에 3권부터 5권까지를 꼭 먼저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글로 먼저 그 서사를 맛본 뒤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큰 희열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존 에스브의 작품이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기에 더 인간적인 형사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둠을 날카롭게 해부했기 때문이니까요. 노르웨이의 차가운 풍경과 치밀한 플롯의 시너지가 대단하죠. 자,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해리 홀레는 범죄자들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 동화됨으로써 사건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처럼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심연 역시 우리를 들여다보게 마련이죠. 아, 그렇군요. 쓸수록 그 이면의 그림자는 더 짙어질 수 있다는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번 심층 탐구를 통해 새로운 지적 즐거움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해리 홀레의 차가운 오슬로 거리로 직접 떠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